질의응답대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 좀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은 전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앞으로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속보가 나간 건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일단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자, 그리고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까지 대화에 섞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 특별히 5분 모셨어요. 변찬수 소장님은 사실은 오늘 이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지지율 나와서 분석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뉴스가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볼 텐데 우선 오늘 패널 분들 중에 혹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 이쯤이면 할 거다 예상하신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진짜요? 예. 진짜 계셨어요? 짧게 말씀. 왜냐면 제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진짜 예. 예상하신 이유는요? 제가 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소통인데 예. 소통은 상대방을 질릴 정도로 해버려라. 그러면 제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 대표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루에도 여러 통하게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도 민생 법안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전화 가상 통화 내용까지 제가 타 방송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차례 예. 3-4군데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치 참모 같은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건데요. 따지고 지금 보면 저도 예. 한 이틀 전부터 예. 결국에는 이 전국을 타게 하려면 대통령이 민주당에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먼저 얘기해야 된다. 얘기는 했죠. 근데 뾰족한 수가 없었잖아요. 대통령 태도를 보면 설마 하겠어? 그래서 그 예측은 못 했는데 예.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다면 좀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이 된다면 예. 민주당이 먼저 만나자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공을 넘기는 거거든요.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한테 예를 들면 인사 추천 같은 거를 해달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제 그 부담을 안게 돼요. 예. 저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서 한 이틀간 했는데 오늘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물론 맞추지는 못했어요. 예상은 못 했죠. 자, 맞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변호사. 이게 어찌 보면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와 협조하고 야당 대표를 못 만날 바도 없다라고 이제 뭐 다른 참모진이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참모진 등이 다 이제 결정이 되면 만나는 그 일정은 누구나 다 예상을 했죠.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참모진 비서실장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어떤 제의 제안을 받고 예.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뭔가 이재명 대표께 전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가 마무리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곧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예상을 정치권에서 지금 제가 방송 전에도 뭐 몇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깜짝 놀랐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둘이었고요. 오늘 패널 분들께서는 예상하셨다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방향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속보인데요. 속보를 좀 빠르게 정리했어요. 자, 이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당선 축하를 했어요. 일단.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그리고 국정을 논의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용산에서 대통령실인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 요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전화통화가 약 5분간. 5분간이니까 뭐 굉장히 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웬만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만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5분 동안 통화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 뒤에 한 말이 있어요. 뭐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네, 어쨌든 한번 보긴 봐야 되겠죠. 일단 그때 뭐 얘기들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원회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예상치 못한 전화통화라는 반응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적이었거든요. 피의자, 뭐 대통령 설명 그런 거였거든요. 부정적이었는데 왜 입장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부정적이었다기보다는 소극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소극적. 같습니다. 그 전부터 뭐 안 만난다고 하셨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오늘 그 한국갤럽의 지지율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늦기 전에 빨리 만남으로써 정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효과를 최소화해야죠. 지지율 발표나 이런 것들에. 그리고 빨리 국면을 전환하고 야당 대표와 흔쾌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께서 정말 변화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실도 어떤 국정 기조를 쇄신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게요. 총선 패배 직후에 바로 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좀 넘어갔거든요. 요거 지금 시기상으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그 만남의 제안을 한 게 뭐 적절한 때에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빠르다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약간 만시지탄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4.19 기념식이 있었는데 예. 그 기념식이 그 공식 기념식장에서 충분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먼저 아침에 좀 일찍 참배를 먼저 네, 2시간 했죠. 먼저 참배를 하시고 만남을 안 가졌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후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거 보면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그럼 있는 거죠. 오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오후 점심 무렵부터 약간 변화가 생긴 거 아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전격적이라고 봅니다. 오. 아마도 그런 중에는 뭐 갤럽의 여론조사 23%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이제 한 열흘 전이죠. 그 지난 그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 예. 그리고 오늘 전화 통화했던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다면 아마 오늘 좀 이따 배 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갤럽 여론조사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늦은 이유에 대해 지금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나서 뭐 질문하고 설명했는데 왜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인사 때문에 인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늦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전화통화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것도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인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바로 이 일이 있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만남이 있긴 있겠지만 만남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봤던 게 일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게 즉흥적으로 또 이런 결정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게 핵심인데 자 그럼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 이유 왜 그랬을까? 그 시점에 대한 빠른 것이나 늦은 것 이런 얘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패널 분들이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다가 지지율 얘기를 살짝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지율 결과 하나가 나왔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일단 아래쪽, 위쪽. 빨간 쪽은 부정평가, 아래쪽은 이제 긍정평가. 통상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긍정평가 수치인데요. 오늘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갤럽 조사에서. 그리고 직전 조사가 3월 넷째 주 조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34%.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3주 중간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11%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요. 폭이 좀 크죠, 이거는. 그리고 반대로 부정평가는 10%포인트가 올랐어요. 요 기간 동안에. 배원찬 소장님도 나와주신데요. 역시 오늘 전화통화 등등등 이런 상황이 지지율 급락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앞서 뭐 만시지탄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고 소통에 대한 노력을 또 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가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예. 25%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은데 예,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지난 총선 여파로 무려 11%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예. 23%는 마의 25% 지지율보다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그 기준 25%가 뭐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레임덕의 기준입니다. 임기는 3년 이상 남아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이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지금 앞서서 어제 공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25%에 근접하는 게 나왔거든요. 27입니다, 저거. 그렇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이 떨어진 폭은 똑같습니다. 11%. 그러네요.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인 거죠. 예. 여기에다가 믿었던 한 전 비대위원장마저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CG가 준비되어 있으면 연이어 보여주십시오.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 이 경쟁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또 뒷전으로 좀 밀려난 결과. 그 사이에 총선 직후에 그렇죠. 조사해 보면 뚝 떨어졌어요. 지금 뚝 9번째입니다. 지금. 그게 이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뚝 떨어진 것 자체가 9%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같은 한국 갤럽 조사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율을 뚫어져라 보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 이게 맞아? 이러면 정부의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최저기 때문에 정부 들어 최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으로 2022년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두 차례 같은 해에 24%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한 번은 언제였냐면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근데 23%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전화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부정평가 이유를 좀 보십시오.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에 그동안 이 이유가 나오긴 했으면 이 정도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그 내용도 좀 흘려보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실 겁니다. 아마 여기 보면 경제, 민생, 물가가 있어요. 이건 오히려 내려갔어요. 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쑥 올라간 것이 10%포인트로 올라간 소통이죠. 결국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뉴스와이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소통 쌓여서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사실 전화 통화한 거는 소통을 실천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지지율이 가령 19%, 이명박 전 대통령 광우병 때 19%였거든요. 이런 비명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배 소장님, 마지막 지금 하나. 지지율 설명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추가 제가 하나 더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를 지역만 좀 하나 뽑았는데 대구 경북 TK 지역입니다. TK 지역은 지금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층,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게 지금 3월부터 오늘 조사까지 쭉 이 시계열 자료예요. 이게 흘러갔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거 보시면 부정평가가 54고요. 긍정이 35입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는데 바로 보여주시네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TK 지역은 어디냐면 25개 지역구를 다 싹쓸이한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심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랬으니까 괜찮아.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알아. 이번 선거에 그래도 영남은 똘똘 뭉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굳이 대통령이 틀린 건 아니다 생각하려던 찰나에 이 결과가 나오죠. 지금 대구를 보면은 봐라. 선거 전과 보면은 역전이 됐어요. 긍정 부정 평가가 그렇죠. 지금. 대구도 방천시장을 가나 서문시장을 가나 와이라노, 와카노 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이 14%로 포인트로 하락한 35%.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54%로 되고 PK도 단 하나의 지역구만 부산은 하나의 지역구만 뺏겼거든요. 하나의 지역구만 뺏겼다기보다는 한 지역구만 더불어민주당인데 예. PK 지역도 그래프가 있을라나요? 아니, 이거 뭐 설명해 예, 주세요. PK 지역은 6% 포인트가 또 하락을 했어요. 긍정평가. 그러다 그 보니까 영남 쪽에서도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진에게 보통 이제 의전 비서관이 먼저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대통령이 통화하고 싶은데 예. 통화 가능하세요 물어보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전화 걸어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일단 지지율과 연관지어서 오늘의 상황을 좀 해석해 봤는데요. 오늘 전화통화 끝난 뒤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뭐 브리핑도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그런 첩보가 있어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야권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협치하는 모양새만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사안의 중차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회담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자, 서영주 민주당 네. 부대변인장이신데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내주 회담에는 이재명 대표만 용산에 가서 만남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설명이 지금 되는 뭐 건가요? 통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예. 어감들을 보면 예. 이재명 대표만 따로 만나서 그러면 단독 회동이 되는 건가요? 저는 단독 회담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안 만나는 걸 살짝 불만 표시를 하는 표정일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당대표들도 많은데 지금. 불만은 가질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175석의 거대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안 만나서 2년 동안 국정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국 혁신당을 안 만나서 예. 국정이 힘들었습니까? 지난 2년의 과제 그리고 아까 이 갤럽 조사에서 봤듯이 소통에 대해 지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서 보수층이 집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회를 줬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소통 방식을 보니까 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보수층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예. 반성을 안 하는 겁니다. 반성을 하고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그 불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갤럽에 들어오고 그런 PK와 TK 부분들이 마이 25%가 무너지면서 예. 전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왜 야당 대표나 만났냐고 생각하냐면 30%대에 자기 지지층만 있으면 국정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완전히 무너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다. 결국 외통수에 몰렸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풀어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물꼬를 트면 나머지 야당 대표들도 다른 자리를 또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만약에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내주에 만나자고 전하니까 구체적인 날짜 금방 잡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단독 회동을 일단 보이는데 만약에 조국 대표나 윤석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도 같이 갑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현안 자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들이 크고요. 그거는 차후에 논의를 할 부분이라서 뭐 대통령실이 결정한 일이라고 하지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데려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결정한 문제지만 지금 현재의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전화, 즉 예. 이런 통화들은 보면은
따로 만나자, 독대하자라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예. 지금 나름대로의 이 대화가 뭐가 들어올지 알 거예요. 예. 첫 번째는 개헌 문제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채 양명주 부분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책을 세울지 지금 단단히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사안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도 지금 긴급하게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합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여야 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요. 전화통화했어요. 그리고 내주에 만나자는 제안까지 해서 거의 이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서영주 부대변인 등등등 뭐 말씀을 보면은 단독 회동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동. 자, 여기에서 과연 무슨 얘기, 무슨 논의가 이루어질까가 가장 궁금한 건데 일단 인선, 총리, 비서실장 등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질까요? 인선에 대한 사전 논의라기보다는 예. 돼 있는 인선에 대한 그 지원 부탁 정도가 되겠죠. 약간 알려주면서 설득도 하고 지원해달라는 당부가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좀 부탁한다든가 아마 비서실장은 오늘 이 만남을 토대로 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의 경우는 참모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어떤 뭐 직접적인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데 총리와 관련해서 혹시 야당 이재명 대표의 추천을 받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천을 주관식으로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객관식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아, 복수로? 예, 이분 중에 어떤 분이 또 좀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 또는 품평을 부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넌지시 총리 인준에 대해서 좀 지원 부탁하는 식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나머지 조국 대표 등은 당선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기존 주장해왔던 뭐 그 영수회담이 아닌 여야 당대표를 보자라고 하는 이런 명분에서 밀리지도 않아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아마 개혁과제에 대한 협조 부탁 공동 추진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시겠죠.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거기서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께 그런 이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죠. 거기서 뭐 안 된다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고민해보겠다 정도고. 뭐 이게 가능한지 재정적 측면과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다.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아마 하겠죠. 첫 만남이니까. 그 뒤에 뭐 주기적인 만남을 위해서 물꼬를 트는 만남이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가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마 오늘부터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저기 분석과 그다음에 민주당도 준비를 하겠죠. 뭘 얘기할지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도 소개돼 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러죠. 초청에 일단 감사하다. 마음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뜻을 나타냈고요. 그리고요. 이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도움이 돼야 한다.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드릴 생각이다가 아니라 도움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김준욱 전 대변인 도움이 돼야 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오늘 이 브리핑을 보면요. 예. 대통령실의 이도훈 수석의 브리핑과 예. 또 민주당의 브리핑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은 내용이 있고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저 내용은 민주당의 브리핑엔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의 브리핑에만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브리핑에 보면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이도훈 수석이 자주 만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자.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민주당의 강선호 저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들어있지 없었어요. 않은 내용이에요. 대신에 이 내용 대신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민생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라는 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민생이라고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이 민생에 관련된 거라면 도움을 우리가 같이 할 의향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이런 대화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민주당에서 좀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셨겠죠. 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각자 들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받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방점을 둔 게 그런 다르다.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협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협조의 의사를 밝혔다는데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대화할 수 있는 기회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그러니까 바라보는 지점의 방점이 다르게 나왔다 오늘. 예, 같은 대화를 놓고서도 예. 서로가 이해의 폭이 벌써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좀 전에 아까 그 예. 모두 말씀 비슷하게 하신 거에서도 보면 뭐 국민 재난지원금 내지는 예. 민생 회복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 얘기는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 거기에 이런 부분을 담대하게 얘기해보자라는 지금 제안이 가장 큰 제안일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바라보는 어떤 주안점을 두는 대화를 할 건데 주안점을 두는 사안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거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시겠지만 그 언급에 대해서 다 무조건 돕는 것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가장 중요하게 민주당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민생입니다. 이 민생 차원에서 이 국민들이 삼고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같이 풀어낸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화 통화도 예상치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얘기 이게 뭐 지금 양쪽에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취지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이것도 예상치 못했다고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요거는 배은찬 소장님께. 아까 소통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가장 그러니까 부정평가 이유 중에 2위로 올린 게 소통 미흡 이건데 소통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에 했던 도어 스태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부활할까요? 저는 이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가 흥미로운 분석 중에 하나는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도 2022년 5월 11일부터 도어 스태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어 스태핑이 대체로 시기적으로 보면 6월 중순을 거쳐서 대체로 7월 초까지는 효과적이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근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것이 평가가 좀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런 이유가 이 소통은 정책적으로 갔었어요. 팔러시 베이스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폴리티컬 베이스로 가니까 정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답변하기가 어렵고 이게 자칫 어떤 특정 언론사와의 갈등처럼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책 소통 진리도록 하겠다. 마음껏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어 스태핑이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정책 소통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좋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표정이 나쁘지 않죠.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재명 TV에 나와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로서 그렇게 바랬잖아요, 만남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주가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생긴 거죠. 그러네요. 두 번째는 이런 만남이 오찬도 합시다. 자주 만납시다 되면 다음 달에 만나고 그 다음 달에 만나면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대 야당의 부담감도 있거든요. 또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견제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도 안 만나고 조국 대표도 안 만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알아. 역시 야당의 간판은 나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히 얻는 게 많은 만남 오늘 통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거 윤기찬 부위원장께 마지막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남이 내주에 이루어진 걸로 지금 보여요.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제가 한 1분만 드릴 테니까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지금? 아, 두 분이 만날 때요? 네, 만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지금? 머릿속에. 뭐 일단 만나러 들어가실 때는 서로 기대가 있을 테니까요. 기대치가. 그렇겠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들어가겠죠. 알고 들어갔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 나눌 때는 비공개, 그러니까 모두 발언 정도는 아마 공개를 하겠죠. 그렇죠. 배석자 없이 대화하는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각자 참모가 있지만 참모들과의 어떤 확대 만남도 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독대 만남도 있어요. 그렇죠. 두 분만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라면 예. 이재명 대표와의 독대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그 자리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아무도 자리에서 모르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것들이 나중에 기사화되는지 여부를 봐야지만 나중에 정책 추진 정책에 대해서 또는 나누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나누는지에 대해 판단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의 역할하는 미팅이 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기대치는 크게 들어가지만 예.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요구사항 내지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하겠지만 일단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정책적 합의는 나오기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 이렇게 야당 대표와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국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의 원론적인 논평은 나오겠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기보다는 대통령과의 대화 채널을 예. 만드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날짜가 아직 모릅니다만 내주로 보여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언론이나 뭐 정치권도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볼 사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브리핑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대적으로 약간 비중이 약해졌죠. 이거 소개해드릴 텐데 우선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결과와 관련해서 물론 지지율이 오늘 낮게 나왔죠. 그렇지만 그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는 이유도 분석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죠. 오늘 뭐 역대 그러니까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지만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지지하는지를 꼽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1등이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여전히 이게 지지의 중요한 이유로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앞선 조사보다는 9%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만 13%로 여전히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결정을 하나 했죠. 브리핑입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변찬 수장님,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동안도 뭐 이렇게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지율을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 이게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2,000명이 아니고 사실상 후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현재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대 정원 2,000명 또는 의료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는 여론이 힘이 실렸었어요. 예. 다만 이게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인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 지지하는 이유. 그렇죠.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여전히 외교와 함께 가장 높은데 9%포인트가 내려왔거든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앞선 조사보다는 낮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갤럽 조사의 부정평가 이유를 볼 때 소통이 지적됐죠.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걸리다 보니까 소통되는 부분이 뭔가 좀 소통이 결과적으로는 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걸 하는 거야. 후퇴한 건 아니면 대통령은 여전히 명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율조정. 그래서 이게 좀 더 사전에 설득을 하면서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에 자율조정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명분을 갖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그동안
이 의대 증원 확대 문제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 중에는 의사 단체들의 태도가 있었거든요. 일단 앞선 모습도 하나 볼까요? 정리 좀 해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꺼내놨습니다. 여기 인물들 아시겠죠? 뭐 화면으로 많이 나왔는데 우선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발칵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못할 거라 했죠? 이 정도면 정부를 뭐랄까요? 약간 좀 비우는 걸까요? 그리고요. 14만 의사 의지 모아 윤퇴진 운동 나설 것이다. 이게 선거 당시에 나왔던 거. 그리고 의협손에 국회 20에서 20석에서 30석 당락 결정될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랬던 거는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 이 얘기였죠. 자, 그리고요.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한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의사단체 쪽 안 좋은데요. 허수아비 총장 들러리 세워서 몇백 명 줄이자는 건가? 출구는 원점 재검토. 증언 안 된다는 거네, 아예 지금. 그리고요, 전공의들 복귀할 생각 없다. 정부의 일시적 탈출 전략이다. 영향 없다. 복귀 안 한답니다. 송영훈 대변인.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가 결국 관철되는 겁니까? 의사가 국민을 이길 수 없죠.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 몇 달 전에 했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 발상에 젖어 있다면은 결국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소외되고 전국적으로는 고립될 겁니다. 의료계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의대 증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수가 조정부터 시작해서 두고두고 의료계도 많은 현안이 있는데 한 번 국민 여론에서 소외되고 고립되면은 그 잔상이 강하게 남아서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정부가 그 32개 대학 전체에 대해서 결국은 내년도 그 입학 정원은 50%에서 100% 범위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오늘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테이블로 나와야지. 만약에 여기서도 강경 발언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오늘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반응은 의료계는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정도 정리해 보고요. 다음 이슈도 최근에 여당 내에서 한 분 갑자기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내용 좀 가보겠습니다. 당대표로 가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분께서요. 이분과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서울시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협력을 많이 한 모양이네. 이번 회의 끝나고 박영선 시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찾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SPC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와 우리 홍준표 시장님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저런 모습인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16일 날 만찬 4시간 동안 만찬했다고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포석일까? 혹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보죠. 그 만남이 알려진 이후에 뭔가 정치권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나와요. 윤심 먹고 한 때리는 이유. 홍준표 대구장의 목표, 지금의 당장의 목표는 무엇일까? 지금 보시면 총선 후 만찬회동이 있었어요. 국정 그리고 인사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 후보 등등을 추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본인이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그 앞서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마어마한 비판을 쏟아냈죠. 대표적인 예가 주군에 대든 폐쇄자다. 폐쇄자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정치적 생명이. 그리고 최근에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당선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축전. 혹시 뭔가 접촉면을 넓히고 뭔가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당권,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 분이 있네요. 들어보시죠. 그것도 본인 입장에서 필요한 모양이지요. 우선 그분은 대구 일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인데 뭐 거의 보도되는 거 보면 이 대구 일보다는 중앙 일이 한 뭐 9대1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가지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거, 그다음에 아니 이거 당대표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요.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홍준표 대구시장 정말 당대표 도전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네. 근데 없는데 왜 이렇게 뭔가 중앙 정치에 깊숙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상임 고문, 사실상 상임 고문이시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상임 고문들은 안 그러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대권을 꿈꾸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을 꿈꾸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행보는 한다. 근데 당권을 갖는 것이 도움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출될 당대표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 그러면 그 당대표도 여당으로서 성공한 당대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고 대권 주자로 우뚝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윤 정부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각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되게 어렵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여당 대통령과의 각을 세워서 성공한 당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를 통해서 대권에 도움된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안 할 거고, 그렇다면 왜 저런 말씀하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길을 막고 싶은 거죠. 본인은 당대표 될 생각이 없지만 네. 저쪽이 당대표 되는 것만큼 내가 막아야 된다는 뭐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 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경쟁자니까요. 왜냐하면 대선 경쟁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은 지지층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견제하지 않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당에 자리를 잡게 되면 홍준표 시장에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나중에 세를 다 장악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음 당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시장 등은 상당히 나중에 대권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지층이 겹치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제가 홍준표 시장이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따라서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관계는 있다. 그러나 본인이 되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로다. 그런데 사실 시간을 돌려보면 지난해부터 그리고 그 앞서서부터 당시에 들어섰던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이미 꺼내놨어요. 그 목소리 하나 들어보죠.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덧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덧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 데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난 덧보잡들 때문에 싫어. 듣보잡 얘기를 참 자주 했는데, 자, 그런데요, 지금 단적인 한 장면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놓은 말 중에서 굉장히 다시 보니까 이건 의미심장한다는 부분들이 나타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10월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총선 후에, 이번에 끝난 그 총선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총선 후에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당해볼 유다. 저 때는 그냥 흘려들을지 모르지만 지금 들으니까 총선 결과를 뭔가 예측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다 선택해 줄 거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보여주다는 얘기를 저 때 꺼내놨어요. 그리고요, 이게 총선이 끝난 뒤죠. 책임질 사람 나갔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 해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지난 16일이죠. 갈 사람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끼리 뭉쳐야.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하기 그날 직전에 나온 글이에요, 이게. 갈 사람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끼리 뭉쳐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오늘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SNS상에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게 이거예요. 그림은 매일 그린다. 대구시 그림도 그리고 나라 그림도 그린다. 그게 내일이다. 나라 그림도 그린다. 이게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뭐로 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 이거?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뭐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정치 단수가 높으신 분이잖아요. 예. 뭐 산전수동도 많이 겪었고 말도 재밌게 하시지만 그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와중에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보여요. 지금 뭐 간단하게 보면 내가 본류다, 내일의 태양이 뜬다 등등등 그렇죠. 표현, 그리고 나는 나라 그림도 그린다. 네. 이거 보면 지난해 10월이 저 때가 제 기억으로는 예. 김기현 당대표가 용산에서 만들어지면서 당시 본인이 산인 고문에서 해촉될 당시로 제 기억이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러면서 듣보잡 얘기를 한 거군요. 내가 기다리겠다 때를. 그때 홍준표 그 대구시장의 어떤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요. 지금 이제 듣보잡 얘기, 초짜, 얼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근데 그런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부 옆에서 붙어 있는 친윤 그룹들을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요 그렇게 보수의 본류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갈 거다. 지금 내가 치욕을 내가 감내하고 난 들어간다.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당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대권의 어떤 준비 과정에서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당권이 도움이 되겠냐 싶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요 이미 지는 해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권은 지는 해가 됐다. 예. 더 이상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이거를 마무리를 잘하려면 본인 같은 정통 보수가 들어가서 책임지고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초짜 말하자면 또 이제 저렇게 표현하면 듣보잡은 표현 안 했지만 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재건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6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고 네. 지금 거의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총리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고사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총리는 고사를 하지만 당대표에는 관심이 있다. 이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총리는요 당연히 고사하죠. 예를 들면 총선에도 이렇게 거의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폭망각에 있는 이런 당에 와서 이런 또 정부에 와서 총리를 한다? 그런 누가 그런 계산서를 받아들겠습니까? 그럼 총리를 왔다. 그리고 흘리잖아요. 제가 거절했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몸값이 높다. 나는 총리 정도 상상이 할 사람이 좋잖아요. 아니다. 그렇죠. 그 장사를 하고 나서 그냥 김한길, 장제원 두 분 예. 던져놓고 그리고 본인은 몸값 올린 다음에 TK적과 PK적을 아우르면서 결국에는 당원 100%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나고 윤 대통령 예. 보호할 사람이 나다. 그래서 이 보수의 그 다음 스텝은 홍준표라는 대구시장 내가 예. 책임지고 당을 장악해서 살릴 수 있다. 이런 암시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서 결국 홍준표 시장이 마지막에 던질 거는요. 친윤 그룹들 다 정리할 겁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의 모습을 두고 이거 지금 당권,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설명, 과거 했던 얘기를 소개해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최근에 당대표를 뽑는 룰 얘기를 꺼냅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 꺼내놨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이 국민의힘의 당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2016년 이게 한나당 시절에 당시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혁신위원장이었어요. 당을 바꾸는데 그때 룰을 바꿨어요. 그때는 당원들이 다 뽑았어요. 100%. 근데 그거를 당원은 70% 비중, 여론은 30% 비중을 반영한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놓은 거죠. 근데 이게 지난 2022년 요때 당원 100%로 바뀌고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뽑을 때 요걸로 바뀌었던 거예요. 요거 적용인 거예요. 당원들만 오로지 참여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총선 끝난 뒤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거 당원 100%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 와중에 다음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당대표 선출률을 바꾼 건 본인이 혁신위원장 하던 2006년 때다. 근데 본인이 그때 만든 룰이지만 지금하고는 안 맞고 100% 당원이 맞다.
본인이 만든 룰 별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당원들만 참여하는 이 룰이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가 해석이 나온 거죠. 김진욱 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굳이 룰 얘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지금 룰 당원들이 다 뽑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심과 당심 다 나에게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예전에 그 대통령 경선에 나왔을 때 예. 당심에서 졌습니다.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심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특히 당심의 대부분이 이 PK 영남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PK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당원들에게 본인을 어필하는 거죠. 나는 당원 중심이다. 그래서 아마 영남 지역에서는 지금의 대구만 빼놓고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부울경 지역까지도 이제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영남은 나의 지지 세력이 될 수 확고한 있다. 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자신감입니까, 그러면? 자신감도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챙겨놓지 못하면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실패에서의 반면교사로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홍준표 시장이 예. 이번에 그 대통령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굳히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경쟁 상대가 될 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완전히 당 바깥으로 몰아냈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당을 맡겨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 사람을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요즘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당이 다른데요, 지금? 그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예. 총선 이후에 이준석 대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SNS에 물어보니까 예.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그러나 된다. 그 언젠가가 다음 지방선거 이전일 것 같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한번 당을 좀 맡겨보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고 본인은 대선 주자로 우뚝 발돋움을 하겠다 이런 지금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것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본인 당대표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당대표로 앉힌 게 원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보이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자꾸 꺼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하나 좀 화면 좀 볼까요? 이거는 좀 뭘까요? 언론에서 또 이런 거 참 좋아하죠. 이거 될까 안 될까? 전당대회가 언젠가 열릴 거예요. 뭐 빨리 열리면은 8월 전에 더 빨리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당대표 경쟁에 홍준표 대 한동훈 이렇게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될까 이겁니다. 그러면서 승리 시 패배 시 약간의 어떤 분석도 있죠. 여기 보면 뭐 승리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정부 2인자다. 차기 대권주자 유력해진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권력에 맞선 대권주자 임지를 확실히 굳힌다. 그러나 패배할 때는 그냥 어려워진다. 그러네요, 지금. 요거 송영훈 전 대변인. 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세요? 정치에서 원래 제도가 없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런 매치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정말 제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단은 이유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그 전당대회에 다시 등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뭐 당내에서는 오늘 낙선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예. 자리에서 혁신 비대위를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혁신 비대위에서 장기간 끌고 가기에는 예. 누가 그 비대위원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때는 그게 야당이었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 여당에서 외부 인사를 모셔와서 예를 들면 뭐 1년씩 비대위원장 맡기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정기국회 이전에는 적어도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렇게 이른 시점에 등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의문이고. 일단 거기가 하나가 전제가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한다지만 지금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그러면 당대표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없습니다. 대구가 그래도 양반과 품격의 고장인데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대구에 보궐선거를 만들고 당대표에 나온다? 대구 시민들께서 용납을 못 하실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이 그럼 저기 대구시장과 혹시 당대표는 겸직은 안 됩니까? 아니 겸직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당대표를 하면서 대구시정 업무를 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본인이 당대표 경선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경선 룰에 관여를 하고 견제구를 던지는 겁니다. 본인이 나올 수 있으면 차라리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무슨 뭐 당대표를 출마를 하든가 그래서 그럼 당선이 지금 되든 누구를 하겠지만 생각하면서 자꾸 그 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인이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경쟁자가 당대표가 돼서 당의 자리를 잡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물론이고 예를 들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수도권 주자들 당대표가 만약에 됐을 때 그 당대표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서 본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땅치 것이죠.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100% 룰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와 같이 그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그런 경선 룰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여기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릴게 100%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으면 영남권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현재 당원 분포상 그렇죠. 영남 당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의 비중이 높아지고 반면에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여론조사는 주민등록 그 인구수 그렇죠. 분포대로 할 거 인구수 아닙니까?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의 영향력이 그 강해집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군요. 70%에 100%의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등판하려는 게 아니라 등판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견제구를 던지는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사람이 당대표 되는 것만큼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인다는 거네. 근데 그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총리는 야심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심이라는 게 뭐 대권 도전 의지겠죠. 그렇다면 대권 주자는 총리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인데 비슷한 그 논리로다가 당대표도 대권 주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깔고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 그런데 한동훈 만약에 전 비대위원장이 무리하게 당대표 출마한다. 그러면 아까 그런 대진표가 나올 수도 있죠. 본인이 이제 저격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은 생각 안 했는데 저희가 출마를 하네? 그러면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은 대선 룰도 바꾸고 해가지고 나오지 못할 이제 봉쇄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럴 여지도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정치에서 저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다가 이제 대권 임박해서 본인이 대권 의사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했던 말을 어기는 어떤 행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신뢰관계를 아마 이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거 말씀하기 전에 하나 볼 게 있어요. 앞서 잠깐 봤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선 주자 관련 지지율 아까 잠깐 봤는데 이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장래 정치 지도자, 장래 정치 지도자니까 대선 주자잖아요.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눈에 띄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반면에 조국 대표는 좀 올랐네요. 여기도 좀 눈에 보이네요. 지금 오른 게.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기 있네요. 3%로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락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하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권에만 집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들이 혼선 있죠. 뭐 당원 100%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뭐 나경원 그다음 홍준표 이 대구시장을 돌렸을 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당원 100% 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섞었을 때는 나경원 후보, 홍준표 시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룰을 봤을 때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예 의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먹잇감이다. 그렇게 삼고 있어요. 어차피 이 패배를 통해서 이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잡고 본인의 어떤 몸값, 그래서 같이 어떤 이슈에 같이 선상에 올라가려는 것인데 저는 우리가 간과한 것은 국민의회 대권 주자 중에 우리가 지금 거론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서울을 담당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조용하잖아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의 지금 미래 권력으로서의 대권 도전하는 몸값이 탑은 아니다. 그러니까 탑은 조용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2, 3위 정도 돼서 본인이 2등까지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여론전과 어떤 자기의 포지셔닝을 하는 지금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뭐라죠? 이슈 속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냉정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움직임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는 맞아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다른 당대표도 또 여기 등장을 하네요. 오늘 어떤 행사가 있었고요. 어떤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면서 뭐 같이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 주제로 가보죠. 무슨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양쪽으로. 이재명과 조국, 뭐가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고요. 조국 대 이재명도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네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관계는입니다, 관계는. 이 세 당대표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뜻 같기도 하고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세 당대표 사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뭔가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 근데 뭐 공통점은 사실은 뭐 현 정부에 대한 약간 비판적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윤 정권 대학 협력적 연대일까? 그리고요, 조국 대표와 윤석 대표는 오늘 또 뭔가를 같이 했어요, 또 지금. 우선 이 세 인물 중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모습부터 오늘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념식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념식 중에는 애국가와 자유로의 가장 전면에 설치될 총선 직후에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공식 기념식에 오시지 않고 왜 단독으로 참배를 하시는지 이야기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뭐 둘이 악수하고는 모습인데 아마 뭐 짧은 만남이니까 뭐 깊은 얘기 못했겠죠.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몸을 기어서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러는데요.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구성하는 게 이렇게 당면 과제로 떠올랐어요. 근데 요새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협조적인 것 같지 않아요? 교섭단체 기준을 총선 전에는 낮춰줄 것 같다가 요즘에는 안 된다는 분위기 같고요. 그리고 의원 좀 뭐 꿔주고 빌려주는 문제도 해줄 듯 하다가 요즘에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삐그덕거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제 야당의 대표들 아닙니까? 야당 대표들이. 야당 대표들끼리는 이제 첫 만남을 시작했다. 그런 의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경쟁적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협력적 관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적 협력 관계입니까? 협력적 경쟁 관계입니까? 아마도 저는 뭐 협력적 경쟁 관계. 협력이 먼저 나옵니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라는. 그래서 적을 먼저 앞에 두고 있을 때는 협력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차기 대권을 놓고는 또 경쟁적 관계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제가 들은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나는 걸로 예정돼 있잖아요. 네. 날짜 모르지만.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좀 설명을 해줄까요? 만남 내용에 대해서? 글쎄, 그거는 아마 이제 협력 관계라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내용들이 주가 됐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가 나왔다면 오늘 대통령을 만났더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더라. 뭐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공통점들이 없다면 관련된 이슈 정도에서는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설명을 해줄 것 같지는 않다는 거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사실은 총선 전과 총선 후가 약간 묘한 관계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 봤던 세 대표의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뒤에 거 부분에 앞부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얘기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국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같이 자리를 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보죠. 수사 부진아들에게 국회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서 최우선으로 반드시 해결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누구인지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를 군에 보낸 무수히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이 기자회견은 내용도 주목받았지만 이 두 인물의 등장도 주목을 많이 받았죠. 송영훈 전 대변인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봐서 최근에 윤석 대표는 선명한 야당 이런 표방을 했어요. 본인이. 앞으로 이런
조국혁신당과 연대나 같이 하는 행보 많아지는 겁니까 그럼? 일단 사안별 공조는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야당을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개혁신당이. 예.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코너에서 판례를 한번 들지 않았습니까? 야당이냐 뭐 범여권이냐 야당이냐 이거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이제 여당 워너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궁극적으로 큰 꿈이 있다면은 국민의힘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조국 대표는 저런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할 적에 예. 개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왜냐면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2명의 당선인을 추가로 제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공동 교섭단체 달성이 어렵습니다. 사실 조국 혁신당이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별 반응이 없어요 지금. 아마 저는 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은 개혁신당과 같이 해야지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다른 의석 확보했지만 2석이 모자란다 그래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개혁신당이 3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공동교섭단체까지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원히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공동교섭단체까지 하면. 그래서 저런 형식의 어떤 사안별 공조는 앞으로 가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동상이몽이 결국에는 하나의 꿈으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당의 향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요. 네네. 아마 대표 구상 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자, 저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아직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이공계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민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 조국혁신당의 정책 지향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 워낙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봅니다. 윤구시한 부위원장, 교섭단체를 원하는 거는 두 당이 모두 같잖아요. 되고 싶어하는 거는. 손을 잡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 보고요.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최상병 특검을 보는 시각이 이대남의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신당의 경우에 교섭단체를 같이 구성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그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근데 정치 생태계를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실제 개혁신당만 갖고는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가 없죠.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탕난 대상 정당을 찾아야 되는데. 탕난이요? 그러니까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는다? 그렇죠. 본인이 들어가서 대권 주자가 되고 싶은 정당을 찾자면 1순위가 국민의힘일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본인이 대권 주자를 발돋움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2순위 정당을 찾겠죠. 그것이 조국신당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4당 체제로 대선을, 거대 정당입니다. 4당 체제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대선 대통령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당 체제로 아마 대선을 치르려고 할 것이고 그 3당화 하는 데 있어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조국신당 등 다른 당과의 행보를 같이 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마 계속 그 원 구성 이후에 추진해 가면서 결정할 것이다. 아직은 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서 보니까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하고 합당을 했다가 금방 쪼개지면서 이게 뒤탈이 많이 났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아직 22대 총선 끝나고 5월 말 6월 초면에 전 국회가 다시 만들고 열려 있는 거죠. 새로운 국회가. 그러면 여기 국회의장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뽑는 문제가 민주당 몫이에요. 다수당이니까 국회의장은. 근데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걸까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추미애가 부담스럽다.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같은 당 소속 아닙니까? 서로 지지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의장 관련해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추미애 당선인 얼마 전에 본인이 국회의장 하고 싶다는 얘기 이미 밝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의사를 밝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그런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또 정직함, 설득력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 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었지만은 뭐 거의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서 유연하고 뭐 또 여야의 그 타협과 대화 또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뭐 또 여러 의원님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에 한번 뵙고 뭐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저간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좀 모아갖고 좀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6선이 되는 거고요. 정성호 의원도 5선이 되는 건데 지금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분위기를 담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렇다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요. 이걸 놓고서 지금 정성호 의원이 등장한 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친명의 그 어떤 좌장이라 할 정성호 의원이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마 사인이 추미애는 안 돼라는 그런 그 사인을 보여준 것 아닌가. 정성호 의원이 내가 하겠다. 근데 실제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선 것이 추미애 대표에 대한 좀 일종의 이제 브레이크 같은 거 아닌가.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건 남의당 얘기긴 하지만 뭐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 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을 가는 걸 막으려는 것 같다가 좀 공통적으로 지금 한 얘기거든요. 정성호 의장의 국회의장 도전. 추미애 당선인 견제용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견제용이 맞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5선 정도 되면요. 누가 뭐 견제용으로 나가달라고 해서 본인이 뜻을 밝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견제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세력 분포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사람으로 국회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친명계가 다 움직여서 당내의 그 국회의장 후보 투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친명계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전반기에 하기에는 민주당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볼 거예요. 어떤 리스크요? 일단은 그 친명계 입장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적자가 아니잖아요. 이적생이죠, 일종의. 친명 적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적생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2009년에 그 환노위원장 사건이 있습니다. 환노위원장 하면서 2009년 12월 31일에 환노위에서 그 문 닫아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못 들어간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같이 그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원성을 샀고 뭐 징계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사봉을 잡았을 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정성호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선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면 좀 볼까요? 좀 두 인물을 등장한 어떤 화면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 보시죠. 여기 뭐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네요. 여기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아주 옛날에 한참 전에 했어요. 추 전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저격했다. 이재명 측에 부담된다. 이때 벌써 저런 얘기를 했었네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것도 한참 된 건데 2022년이네요. 이재명 지사 내가 키웠다. 그래서 내 말은 아주 잘 듣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또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엄호를 한 게 아니고 이 지사나 누구나 다 제가 다 공천장을 드렸죠. 다 키운 거죠. 그랬더니 국민 누나가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줄서가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 당시 또 당대표도 이낙연 대표를 저격해갖고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줄 서는 거 되겠습니까 사실은. 더 부담이 돼갖고 줄 설래도 쓸 수가 없겠죠 오히려요. 좀 시간이 지난 발언이긴 한데 굉장히 묘하네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쟁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지금? 현재는 경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도 그러시고 조정식 의원도 준비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크게 봐서는 추미애 의원,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이제 조정식 의원 이 세 축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두 분은 6선이고 정성호 의원은 5선이니까 좀 낮거든요. 근데 의장 도전을 하겠다는 근데 거잖아요. 원래 5선 이상 되면요. 예. 5선이나 6선이나 그 중진그룹에 속해서요. 그게 크게 큰 의미는 그러면 없습니다. 질문 제가 다시 해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이 의장이 되길 바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중립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세 분 다 이재명 대표하고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그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키웠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키웠다고 지금? 하니까 뭐 키우신 분이면 뭐 누나인지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또 정성호 의원이랑 워낙 가깝잖아요. 뭐 최측근을 통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되죠. 그거 중립을 왜냐면 지킬 거다. 원성을 사잖아요. 오. 모두 관계가 있으니. 그런데 저는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내의 당원들의 전체적인 바람은 추미애 의원한테 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강성으로 뭔가 좀 강한 의장직을 분위기가. 수혜해달라고 하지만 예. 당원들의 바람하고 또 다르게 예. 의원들은 22대 국회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22대 국회가 여당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선명성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당대표는 강할 수 있으나 국회의장까지 강했을 때는 과연 이게 입법부의 어떤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또 무소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심을 반영은 하되 의원들이 전체적인 국회 운영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당신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성호 의원의 등장 자체가 추미애 지금 의원에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그 국회의장에 가는 길에 큰 장벽을 만났다라고 저는 좀 표현이. 최재성 전 수석은 아까 영상에서 확인해봤죠.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게 브레이크가 지금 나온 거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막는 거란 뜻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오늘은 어제군요.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이분은 정치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평가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뭐 말을 할수록 좀 아주 불안한 사람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그 불안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국회를 끌어갈 리더십이 있는가 뭐 이런 걸 볼 텐데 하여튼 추미애 의원은 조금 불안한 게 상임위원장 할 때 자당의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했. 자,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어떤 의원 분포수가 사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예.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많이 못 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성과를 왜 내야 되냐 하면 22대 국회를 거야를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럼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을 아마 의원들은 따져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21대 국회처럼 야당이 그 다수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 부담이 결국은 대표에게 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고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175석이라는 거대한 또 거기에 뭐 조국 혁신당까지 치면은 한 190석이 넘는 거대한 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여야의 협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들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면 이 책임이 국회를 잘못 운영한 의장의 책임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돌아올 공산이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제를 말씀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지금 그 당심과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강한 의장, 혁신 의장인지 아니면 이 22대 국회를 어떠한 성과로 성과 내는 의장 지금 정성호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정성호 의장이 의장 후보가 지금 얘기한 것은 뭐 중재라든가 중재 능력이 있으면서 확실한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가야 하는 가치 그런 법률안들에 대한 것을 그 지금 소수의 여당과 함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이 두 능력을 가지고 의원들이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혁신 의장과 중재 의장의 어떤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라 그러면 추 의원 추 당선자께 아마 국회의장 자리를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권 의지가 있으신 걸로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권 의지를 펼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당의 해가 되는 거라도 국민의 힘과의 또 연대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 물론 바람직할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국회의장직을 발판으로 삼을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이게 국회의장 얘기가 하나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슈로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딱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면 좀 볼까요? 근데 지지층들이요. 아무래도 이제 강성 지지층 이렇게 보죠. 잼잼 기사단 이런 게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연임 요청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관계자의 설명은 서명 운동 10,000명 정도가 참여했다. 대다수 당원들은 절대로 찬성하다. 그러면서 서명 운동에서 힘을 몰아주자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지금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좀. 요건데요, 지금 DJ도 못 이룬 업적을 이재명이 해냈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그 촉구 서명문에 있다 그래요. 자, 그럼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에 많은 점수를 따야 되는 민주당 입장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그런 정책력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당내 구심점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당의 리더십, 당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좀 차분하게 풀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 자, 최영준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지자들, 이른바 열성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임에 도전한다면 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 시각이, 그리고 또 일부 야당들의 시각이, 아니, 당대표를 또 합니까? 이것도 사법 리스크 방탄 아닙니까? 이게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22대 국회의 결과, 이거는 22일 때는 여당일 때 과반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여당일 때 얻었던 거지만 야당일 때 과반을 얻은 적은 87년 직선제 외에는 한 번도 없었던. 지금 아까 이 지지자대 평가는 DJ도 못한 걸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팩트에 근반해서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이번에 야당으로서의 압도적인 과반을 얻은 부분들은 현 윤석열 정부의 3년에 잘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지도부가 갔을 때 과연 이 힘과 움직임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당원들은 그러면 1년이라도 더 대표를 해서 싸워달라 라는 어떤 당원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서 이건 또 국회의장 선거하고 다르게 당대표는 당원들의 또 어떤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내용도 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워낙 의석수가 많으니까 야당한테 이런 표현이 붙나 보네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권 야당이요? 생소한 표현인데. 워낙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런 표현을 정치권에서 농담 반 진담 반 하나 봅니다. 집권 야당. 민주당의 힘 과실까요? 최근에 최근 며칠 사이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3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상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아직 안 오셨는데 간사님.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처분적 법률 이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용사면 이런 거는 지금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특히 문제는 한번 다수당이 맞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21대 국회 막바지인데 우선 이재명 대표가 처분적 법률 얘기일 거네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법 이런 건데 그건 법으로 정하면 그냥 바로 시행해요. 통상적으로 법을 정하면 정부가 사업법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법은 법 자체가 그냥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정부가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법안을 지금 직회부시키고 있어요. 양곡법이 대표적입니다.
본회의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그리고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는 보통 여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맞는 거거든요, 통상. 근데 이것까지 민주당이 막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도가 지나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집권 야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총선 끝나고 이틀 뒤부터 들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힘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권력을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총선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미 한번 제2요구돼서 폐기됐던 법안을 저 양곡관리법 저 바로 지금 단독 처리해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17대 국회 이후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서로 다른 당이 가져가는 것이 완벽하게 관례로 정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은 51대 46 정도인 것이지, 그러니까 5%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민주당에게 국민들께서 모든 힘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지금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해야죠. 운영에 있어서는. 다만 이번 총선 민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으로는 그 처음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확실하게 해라.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확실하게 써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나 운영위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관례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야당의 의석을 몰아준 분들의 민의가 여기에 반영된다면 이것으로 통해서 대통령실을 견제하고 대통령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야당이 앞장서서 끌고 나가라, 리딩해 나가라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시고 야당의 표를 몰아주신 부분은 이런 국회의 운영 과정에서도 그 뜻이 표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함께 최근에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사안이 이른바 검찰청 술판 진실 공방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오늘 얘기하신 분이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왜 뭐가 무서워서 기록은 내놓지 않고 공격한다는 추상적인 한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진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검찰 독재 정치 수원지검은 허위임을 주장하나 수원지검은 이 사건의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검찰청 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방금 나서 김성태 전 회장 등등이 같이 술을 마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설명이 달라졌어요. 이화영 전 지사 측에서 처음에는 지난 4일에 시기는 지난해 10월 초 검사실 창고 앞이었던데 이게 얼마 전에는 6월 30일 날짜가 바뀌고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로 장소도 바뀌어요. 게다가 다시 바뀌는 게 또 7월 3일로 와서 검사실 앞 창고, 진술 녹화실, 뭐 휴게실 등등등 넓어져요, 범위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 쪽에서도 뭔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죠. 최근에 그 술을 마셨다는 날짜와 그 시간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구치소로 출발한 시간이다. 이미 기록에 다 남았다. 이런 또 반박자로 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김성태 전 회장까지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했네요. 저거는 일단 장소하고 시간이 정확치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적어서 직접 경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들은 것 같아요. 몇 가지 들은 사실을. 근데 본인이 거기 있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을 때도 있고 술 마실 때는 본인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어는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어 식사는 검찰 비용으로 시켜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어가 들어와서 식사를 갖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라라고 하면서 좋은 밥 사주기도 해요. 연어면 연어 초밥 뭐 이런 걸 말하는 모르겠습니다. 건가요? 그런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김성태와 이화영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짜집기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럴듯한 얘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막상 김성태 전 회장은 같이 있었다는 술자리에 있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술판 있을 때 같이 있었지 않고 예를 들면 대질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같이 있었던 적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실에 대질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듣거나 해서 짜집기 했던 것 같고
시간을 다르게 변경하면 마치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이 있었던 일로 오해를 살만하게끔 들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어떤 걸 권유했다고 쳐요.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권유한 건지 아니면 사실을 다르게 얘기해달라고 권유한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히려 김성태 회장에게 본인이 법인카드를 쓰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달라고 쪽지를 건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법정에서 진술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회유를 한 건지 사실은 그것이 뒤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4일 이전에 훨씬 주장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저 부분은 지금 저렇게 정치 공세하는 예. 목적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진실구멍처럼 벌어지는데 또 반박하는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